이거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지금. 아빠가 피를 토해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최고급 대학병원의 1층 로비. 사람을 살리면서도 절대 웃지 않는 최연소. 병원장인 제 하얀 의사 가운에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7살 꼬마 아이가 비틀거리며 매달렸습니다. 피가 배어나온 무릎으로도 아이는 제 가운을 생명줄처럼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작고 시커먼 손바닥을 천천히 펴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쿵 하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이의 손에 쥐어진 건 진흙투성이가 된 낡은 은시계,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젖은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병원장 서지연. 이 사람만 믿어. 그 시계는 7년 전 끔찍한 덤프트럭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손에 돌아온 유품은 단 하나도 없었건만 시계바늘이 7년 전에 멈춰버린 그 시계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꺼진 채 살아오던 저의 세상이 와장창 깨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남편의 낡은 은시계를 쥐고 나를 찾아온 이 아이. 제발 살려달라 울부짖는 그 아빠는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시간은 정확히 7년 전에 멈췄습니다. 남편 태호가 죽던 날 내 심장도 같이 멈췄으니까요. 끔찍한 덤프트럭 사고였습니다. 사고 현장이 너무 처참해 유품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다는 경찰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국내 최고 대학병원의 최연소 병원장 자리에 오른 저를 보며 독종이라 부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장이라고 수군거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감정을 거세당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독한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으면 단 1시간도 제대로 눈을 붙일 수 없는 7년째 고장난 채로 살아가는 인간이니까요. 눈을 감고 조용해지면 어김없이 그날의 빗소리와 함께 찢겨나간 트럭의 환영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저는 다시 빳빳하게 풀먹인 하얀 의사 가운을 뒤집어 쓰고 수술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수술실의 그 서늘한 공기, 코를 찌르는 강렬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제 손끝에 닿는 차가운 메스의 감촉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피를 뒤집어 쓰며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때면 정작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내 남자는 살려내지 못했다는 뼈저린 죄책감이 아주 조금은 옅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마지막 도피처마저 점점 끔찍한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정아버지 서학수 의료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떠드는 아버지를 한국의 슈바이처라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이사장실의 무거운 참나무 문 뒤에서 아버지가 짓는 진짜 표정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최고급 보이차를 여유롭게 음미하며 제 앞으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탁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결제판 밖으로 삐져나온 서류는 83세 김순옥 할머니의 차트였습니다. 파킨슨병 말기에 치매까지 겹쳐서 이제는 제 자식들 얼굴도 못 알아보시는 분. 하루하루 숨만 겨우 쉬고 계시는 의학적으로 그 어떤 시술도 의미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저 고통 없이 평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시도록 돕는 것이
의사로서의 유일한 도리인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트 위에는 7천만 원짜리 비급여 뇌신경 시술 동의서가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은 얼굴로 서류를 밀어내자 아버지의 온화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독사처럼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수술조차 불가능한 분에게 이런 고가 시술을 권하는 건 가족들 등골을 빼먹는 기만이라고요. 제가 이를 악물고 내뱉자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대고 소름 끼치도록 교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안아, 치매 환자 보호자들은 속이 아주 문드러져 있어.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는 죄책감. 바로 그 죄책감이 가장 클 때 비급여 동의서의 도장이 제일 잘 나오는 법이다. 어차피 저 노인네 길어야 반년이야.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병원비는 지금 당장 확정지어서 뽑아내야지. 가족들한텐 최신 의학 기술로 효도하는 거라고 잘 포장해서 사인받아와. 위장이 뒤틀리며 시큼한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명을 구해야 할 병원이 나이 들고 병든 노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하는 도살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버지의 면전에 대고 이딴 병원장 자리 집어치우겠다고 당신은 악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운 주머니 속에 찔러 넣은 두 손을 덜덜 떨며 주먹을 꽉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재단 이사장이자 병원의 인사권과 자금을 모두 틀어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반항하며 튀는 순간 남편 태호의 사고에 얽힌 의문점들도 제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힘없는 환자들도 전부 저 사람 손에 흔적도 없이 묻혀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게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히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굽히지 않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숨막히는 이사장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1층 로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물기둥이 유리창을 때려 부술 듯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대낮의 병원 로비는 음침하기 짝이 없었고 회전문 틈새로 젖은 대리석의 비릿한 냄새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거세어 귓가에 이명이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근을 서두르던 그때였습니다. 저리 비켜.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로비 한 구석에서 보안 요원들의 다급한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제 시선 끝에 이 최고급 대학병원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어른용 낡은 비옷을 대충 주워 입어 밑단이 질질 끌리는 고작 7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로비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뺨에 들러붙은 아이는 마치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절박하게 내달렸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건장한 보안 요원이 황급히 다가가 아이를 붙잡으려 팔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원을 피하려던 아이가 빗물에 젖은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에서 중심을 잃고 붕 뜨듯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무릎이 단단한 대리석에 긁히며 시뻘건 피가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어른도 눈물이 쏙 빠질 만큼 끔찍한 고통이었을 텐데 아이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억지로 삼켜내는 그 처절한 얼굴이 제 심장을 무언가로 강하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무릎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던 제 앞까지 다가와 제 하얀 의사 가운과 바지 끝자락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미처 막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사색이 된 보안 요원이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가 아이의 뒷덜미를 잡으려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쥐고 있는 아이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작고 시커먼 손에 담긴 말도 못할 간절함이 저를 바닥에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만 놔두세요. 제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보안 요원을 물렸습니다. 쿵쾅거리는 빗소리 사이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이의 가느다란 어깨가 애처롭게 들썩였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절박함이 뒤섞인 까만 눈동자. 꼬마야, 누굴 찾으러 온 거니? 제가 묻자 아이는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조심스럽게 제 무릎 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진흙과 빗물에 범벅이 된 작은 손바닥을 천천히 펴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손바닥 안에 놓인 물건을 확인한 제 심장이 흉부를 뚫고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지고 호흡이 멎었습니다. 아이의 손에 쥐어진 것은 낡은 은시계였습니다. 시계바늘이 멈춰버린 가장자리가 심하게 긁히고 찌그러진 은시계. 그것은 7년 전 제가 첫 월급을 받아 남편 태호의 생일날 직접 손목에 채워주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덤프트럭 사고 당시 유품이 거의 남지 않아 경찰에게서 그 어떤 것도 돌려받지 못했던 내 남편의 시계. 뒷면에 태호의 영문 이니셜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물건이 도대체 왜 이 아이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일까요? 경악 속에 굳어 있는 제 눈에 아이의 손가락 사이로 구깃구깃하게 접힌 젖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번진 잉크 사이로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 병원장 서지안. 이 사람만 믿어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글씨를 쓸 때 획을 긋는 버릇, 끝을 살짝 올리는 모양까지 제가 수없이 보아왔던 남편 태호의 글씨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파들파들 떨리는 손끝으로 그 메모지를 집어 들려던 찰나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달 떨며 아이가 절규하듯 내뱉었습니다. 이거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아빠가 피를 토해요. 번쩍하고 거대한 번개빛이 유리창을 뚫고 로비를 하얗게 삼켰습니다. 나는 그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시간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비바람을 뚫고 내민 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년간 굳게 덮어두었던 내 인생의 무덤 뚜껑이었습니다. 제 차 조수석에 덜덜 떠는 아이를 태우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폭우를 뚫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 아이는 파랗게 질린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좁고 어두운 길을 안내했습니다. 최고급 세단의 바퀴가 진흙탕을 튀기며 멈춰선 곳은 재개발이 멈춰버린 변두리 공장지대의 끝자락, 철거 직전의 쪽방촌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담벼락 위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문을 박차고 나가 아이의 손에 이끌려 비좁은 지하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밟을 때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하수구, 악취가 밀려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된 것 같은 축축한 지하의 끝. 붉게 녹이 슬어 제대로 닫히지도 않는 낡은 철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이미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그 무거운 철문을 두 손으로 밀어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절부절 못하던 문틈 너머로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한평 남짓한 좁은 방. 시커멓게 피어오른 곰팡이 벽 아랫대에 전 얇은 이불을 덮어쓴 채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약값이 끊겨 급성 폐렴이 한계치까지 악화된 탓인지 남자는 며칠째 굶주린 사람처럼 쿨럭이며 검붉은 피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무려 7년. 경찰이 내밀었던 새까맣게 타버린 덤프트럭 사진 한 장으로 완벽하게 죽었다고 믿었던 내 남편 태호였습니다. 제가 매일 밤 수면제를 삼키며 미치도록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 하반신이 마비된 채 이 끔찍한 지옥의 밑바닥에서 숨만 겨우 붙어 있었습니다. 거칠게 갈라지는 쇳소리 섞인 호흡. 산소 포화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사인 제 눈에 이대로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든 위급한 상태라는 것이 단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감정에 무너져 내리기 전 반사적으로 태호에게 달려갔습니다. 피가 폐로 넘어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재빨리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아이를 뒤로 물러서게 한 뒤 맥박을 짚었습니다. 위태롭게 뛰는 맥박 위로 남편의 메마른 체온이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기어가 남편의 팔에 안겼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하던 태호가 아이의 목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더듬다가 이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7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 그 얼굴에 떠오른 것은 반가움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은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하은아. 아빠를 부둥켜 안고 우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태호가 내뱉은 그 이름 두 글자. 하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강타하던 거대한 혼란의 퍼즐이 단숨에 맞춰졌습니다. 7년 전 남편의 끔찍한 사고 소식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저는 진정제와 수면제에 취해 며칠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게 참담한 얼굴로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며 사산을 통보했었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태호의 서글픈 눈매를 그대로 빼닮은 이 7살 난 아이. 태호가 피를 토하는 이 지옥 같은 반지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아이가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배 아파 낳은 친딸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지안이가 왔어. 제가 떨리는 손으로 태호의 뺨을 감싸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이 닿기도 전 태호는 뼈만 남은 앙상한 두 팔을 필사적으로 휘저으며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당장 나가. 제발 당장 여기서 나가. 태호야. 나야, 왜 그래? 도대체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병원 CCTV는 다 그 인간 손아귀에 있어. 재단 보안팀이 내 휴대전화 위치까지 샅샅이 추적할 텐데 내가 여길 찾아온 걸 그 인간이 알면 너도 하은이도 이번엔 진짜 살아남지 못해. 남편의 두 눈엔 핏발이 서 있었고 아이를 제 등 뒤로 숨기려 부서질 듯 몸을 떠는 모습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 인간. 재단 보안팀까지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 내 아버지 서학수 이사장. 남편의 찢어지는 비명 속에서 7년 동안 철저하게 가려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덤프트럭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은 사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친정아버지는 자기 병원의 이익을 위해 사위를 사고로 위장해 생매장해버리고 갓 태어난 손녀마저 영원히 지워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7년 동안 아버지는 저를 한국 최고 대학병원의 원장 자리에 앉혀두고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노인 환자들의 고열을 짜내는 도구로 써먹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이가 이 빛도 들지 않는 곰팡이 구덩이에서 숨죽이며 썩어가고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가 주는 수면제에 취해 가짜 슬픔에 빠져 7년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위산이 역류하며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닥을 짚고 헛구역질을 하던 저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7년 동안 나를 그리고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유령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사가운 안주머니에서 병원 업무용 비상 선불폰을 꺼냈습니다. 재단 통신망을 거치지 않는 오직 저 혼자만 관리하는 연락망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외부 사설 환자 이송팀의 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지금 제가 보내는 위치로 와주세요. 병원 원무가 시스템에 등록하지 말고 비공개 VIP 이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의식을 잃어가는 태호의 창백한 얼굴과 그 옆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작고 가여운 내 딸 하은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고인 핏물을 제 하얀 의사가운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7년 동안 저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미련과 두려움이 서늘한 공기 속에서 날카로운 빗으로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내 가족을 생지옥에 쳐넣은 아버지, 나이 든 노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피를 빨아먹는 괴물. 이제 그 썩어 빠진 환부를 내 손으로 완벽하게 도려낼 것입니다. 복수는 수술처럼 가장 차갑고 정확하게 끝까지. 비공개 외부 이송팀의 구급차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우리 병원 지하 4층의 하역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의료 폐기물과 식자재가 오가는 평소라면 병원장인 제가 절대 발을 들이지 않을 차갑고 습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노출을 막기 위해 병원장의 권한으로 외부망 기록이 차단된 특수 물류 동선을 선택해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올라가는 육중한 철문 안에서 저는 의식을 잃은 남편의 들것을 꽉 붙잡았습니다. 겁에 질린 하은이는 제 의사가운 자락에 얼굴을 묻고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오직 저의 지문 인식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VIP 비밀 병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가장 깊숙한 특실에 남편을 눕히고 곧바로 산소 포화도부터 붙잡았습니다. 혈압이 무너지기 전에 재빨리 라인을 잡고 폐렴이 깊게 번진 것을 확인한 뒤 광범위 항생제와 수액을 최대치로 투여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남편 태호의 잿빛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갈라진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의 공기를 가르자 저는 무너져 내리듯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호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7년간 묻어두었던 그 끔찍한 진실을 힘겹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였던 태호는 장인어른인 제 아버지가 운영하는 산하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노인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조작해
허가 범위를 벗어난 위험한 약물이 무분별하게 과다 투여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환자들이 쇼크로 사망하면 아버지는 사인을 단순 노안이나 자연사로 위조했고 제약회사로부터 챙긴 수백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던 길이었어. CCTV 사각지대 구간으로 교묘하게 유도하더니 거대한 덤프트럭이 나를 정면으로 밀어붙였어. 사고 직후 내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도 통째로 사라졌지. 그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사위를 치밀하게 계획하여 처형하려 했던 살인 교사였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7년간 숭배하듯 따랐던 친정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이고 내 딸을 짐승처럼 살게 만든 진짜 악마였다니. 그때였습니다. 병실 벽면에 달린 내선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걸려온 직통 전화. 발신자는 이사장실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제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지아나, 잠깐 위로 좀 올라오렴. 내가 좋아하던 보이차를 새로 우렸단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살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심시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심정으로 이사장실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는 창밖의 폭우를 내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아버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머금고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지아나, 외부 구급차가 지하 하역장으로 들어왔더구나.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VIP 병동 자체는 외부 전산망과 완벽히 분리되어 있었지만 구급차가 들어온 지하 하역장은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는 재단 보안팀의 관할이었습니다. 내 남편, 그리고 그 핏덩이, 아직 살아 있었구나. 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숨겼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은 이미 아버지라는 거대한 포식자의 도마 위에 올려진 한낱 생선에 불과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건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다가와 제 어깨를 다정하게 쥐었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어깨뼈가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지아나, 7년 전엔 내가 실수를 좀 했다만 내가 여기서 섣부른 짓을 한다면 이번엔 흔적도 안 남기고 깔끔하게 정리할 거다. 내 아이가 내 얼굴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싶으면 처신 똑바로 해라. 알겠니? 눈앞이 새카매졌습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 거대한 병원 안에서 제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쥔 아버지 앞에서 저는 도간에 든 쥐처럼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원장실로 도망치듯 돌아온 저는 문을 쾅 닫고 잠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문에 기댄 채 바닥으로 속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내 섣부른 반항 때문에 간신히 만난 태호와 하은이가 정말로 내일 당장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되는 건 아닐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원장실 밖에서 누군가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저는 스스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7년의 억울함과 처절한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저는 소리를 삼킨 채 몸을 반으로 접고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제 입을 틀어막고 있던 손등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제 손등의 살점을 이빨로 꽉 물어뜯은 탓이었습니다. 그 시뻘건 핏자국을 내려다보는 순간 거짓말처럼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울면 환자는 죽는다. 레지던트 시절부터 제 심장에 새겨두었던 원칙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눈물이나 흘리고 있으면 내 가족은 아버지의 손에 완벽하게 도살당합니다. 환부를 살리려면 썩어 들어간 피와 고름을 내 손으로 직접 재고 도려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찬물로 눈물 자국을 씻어내고 거울 속의 저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던 연약한 딸의 모습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지의 끝자락에 선 짐승 같은 어미의 도끼만이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빳빳하게 마른 하얀 의사 가운의 단추를 끝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하은이가 쥐어주었던 그 낡은 은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7년 전 남편 태호가 목숨을 걸고 그 지옥 같은 덤프트럭 속에서도 끝까지 품고 있었던 유일한 단서. 남편이 왜 다른 것도 아닌 이 시계에 서지한 이 사람만 믿어라는 메모를 남겼을까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책상 서랍에서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얇고 예리한 메스날 끝을 은시계의 차가운 뒷면 틈새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가장 얇고 예리한 메스 끝이 은시계 뒷면의 미세한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딸깍. 경쾌하고도 서늘한 금소금과 함께 7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시계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톱니바퀴가 멈춰버린 시계 내부 그 좁은 공간에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 SD카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 태호가 숨이 끊어지는 처참한 순간에도 기어코 이 시계 속에 쑤셔 넣어 저에게 전하려 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SD카드를 어댑터에 끼워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수백 개의 파일들을 열어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장부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 아버지가 제게 서명을 강요하며 내던졌던 83세 치매 환자 김순옥 할머니의 이름도 그곳에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의 서명은 교묘하게 위조되어 있었고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독한 약물들이 상식 밖의 위험한 고용량으로 노인들의 몸에 무분별하게 투여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그 부작용과 쇼크로 사망하면 아버지는 사인을 노안이나 자연사로 위조했고 제약회사로부터 챙긴 수백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는 페이퍼 컴퍼니의 차명 계좌로 차곡차곡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명단을 미친 사람처럼 스크롤 해내려가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이름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이명희, 우리 병원 감사팀의 수석 변호사이자 제 유일한 절친인 강민주의 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3년 전 민주는 홀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치매가 깊어지자 최고급 시설이라는 제 아버지의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떻게든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며 무리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썼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번 반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 민주는 자신이 어머니를 병원에 버려서 돌아가신 거라며 장례식장에서 실신할 정도로 오열했었습니다. 저는 굳게 잠긴 원장실로 민주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어머니의 조작된 진료 기록과 상식 밖의 약물 과다 투여 내역을 확인한 민주의 두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지안아, 이게 다 뭐야? 우리 엄마 심장마비 아니었어? 노인한테 치명적인 이 독한 약들을 우리 엄마한테 무더기로 들이부었다고? 민주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태산 같던 전문직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손을 덜덜 떨며 모니터를 쓰다듬는 민주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엄마를 지옥에 밀어넣은 거였어. 효도하겠다고 빚까지 내서 우리 엄마 피를 말려 죽이는데 돈을 갖다 바친 거였어. 억장이 무너진 민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퍽퍽 내리쳤습니다. 피를 토하듯 우는 친구를 끌어안으며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울던 민주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지독한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나, 나부랭이 변호사가 아니라 이 병원 감사팀 수석으로서 내 모든 걸 걸게. 이 악마 새끼 내 손으로 지옥불에 쳐넣을 거야.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합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반격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는 감사팀의 권한을 총동원해 장부에 적힌 자금 흐름을 미친 듯이 추적했고 마침내 7년 전 남편의 덤프트럭 사고를 기획했던 브로커의 꼬리를 밟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지방 변두리의 퀴퀴한 불법 도박장 뒷골목에서 브로커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도망치려 발악하는 브로커를 어두운 골목에 몰아넣고 민주가 7년 전 태호의 사고 무렵 건네진 검은 돈의 계좌 이체 내역 캡처본을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마주하자 브로커의 두 눈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민주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서학수 이사장 성격 알지? 꼬리가 밟히면 다음은 내 차례야. 쥐도 새도 모르게 산에 묻히기 싫으면 선택해. 검찰의 모든 걸 자백하면 공익 제보자로 신변 보호 요청하고 감형 협의까지 내가 끝까지 붙어서 도와줄 테니까. 아니면 이 살인 교사의 주범이자 공범으로 내가 다 뒤집어 쓰고 평생 감방에서 썩든가. 극한의 공포에 질린 브로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살기 위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학수 이사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서태호 선생을 치워버리라고 제게 직접 현찰을 쥐어주셨습니다. 민주는 즉시 그 자백 녹취 파일에 시간 해시값을 남겨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고정하고 클라우드가 아닌 보안 외장하드에 이중으로 백업해 철저하게 봉인했습니다. 조작된 동의서와 상식 밖의 약물 투여 기록, 수백억대 리베이트 자금 흐름 장부, 덤프트럭 살인 교사 녹취, 아버지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완벽한 세 가지 무기가 드디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터뜨리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고발장을 다듬고 있던 제게 민주가 사색이 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민주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사장이 칼을 빼들었어.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뭘 어쨌길래. 민주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책상 위에 서류를 내리쳤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이사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 안건은 원장님의 7년간의 수면제 장기 처방 기록을 빌미로 한 정신적 불안정 사유 병원장 직위 즉각 해임안이야.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제가 병원장 자리에서 쫓겨나는 순간 VIP 비밀병동에 대한 저의 통제권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것은 곧 그곳에 숨겨둔 내 남편 태호와 딸 하은이가 아버지의 사냥개들에게 무방비로 발가벗겨진 채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쥐었다고 안도한 그 순간 아버지는 가장 잔인하고 합법적인 명분으로 내 목줄을 먼저 끊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병원장 즉각 해임안.
결제 서류에 적힌 안건을 마주한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남편을 잃고 견뎌온 7년의 시간, 그 고통을 버티기 위해 삼켰던 수면제 처방 기록들을 모조리 제 목을 칠칼날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이 얼마나 완벽하고 합법적인 명분입니까? 아버지는 제가 쥔 증거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저를 미쳐버린 딸로 몰아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두려운 것은 병원장이라는 직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쫓겨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잃는 그 1초 뒤 VIP 비밀병동에 걸어둔 보안잠금 장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것은 곧 그곳에 누워있는 내 남편 태호와 7살 난 내 딸 하은이가 아버지의 사냥개들에게 발가벗겨진 채 던져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안아, 어떡해. 지금 당장 이사들을 찾아가서 설득이라도. 사색이 된 민주가 말을 채 맺기도 전이었습니다. 민주의 손에 들린 감사팀 업무용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긴급 상황. VIP 병동 최상층 본원 감염관리팀 및 재단 감사팀 강제 진입 중. 보안팀 통제 불능. 반복합니다. 보안팀 통제 불능. 뭐라고? 거긴 원장 지문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갈 텐데. 민주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등록 감염 의심 환자가 은닉되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답니다. 병원 감염 대응 매뉴얼에 따른 강제 폐쇄 및 환자 전원 조치 명분이라 저희 보안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사회 방어에 발이 묶인 틈을 타 이미 사냥개들을 풀었던 것입니다. 미등록 감염 의심 환자. 그건 원장의 권한보다 상위에 있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합법적인 진입 명분이었습니다. 태호가 위험했습니다. 저들이 감염 통제를 핑계로 태호를 어디론가 빼돌린다면 영영 끝이었습니다. 원장실 문 잠그고 내일 이사회장 스크린에 띄울 증거 자료들 세팅해놔. 저는 민주에게 짧게 소리치고는 겉옷도 걸치지 않은 채 원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출입 기록과 CCTV 동선이 남기 때문에 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비상계단 문을 박차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폐가 찢어질 듯 숨이 차오르고 하얀 의사 가운이 땀에 흠뻑 젖었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2칸, 3칸씩 미친 사람처럼 기어 올라갔습니다. 제발 조금만 버텨줘. 질주하던 중에 구두 한쪽이 벗겨졌는데도 저는 멈추지 않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디디며 VIP 병동 최상층 복도에 다다랐습니다. 헉헉거리는 숨을 삼키며 멈춰선 제 눈앞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이중으로 통제해둔 태호의 병실 문 앞에는 방호복을 입은 감염관리 팀원들과 재단 감사팀장 일행이 서슬퍼렇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쩔쩔매며 막아서고 있었지만 감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감염 의심자를 빼돌리는 건 중대한 위반이야. 매뉴얼대로 당장 문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서 환자부터 격리 차량으로 빼. 건장한 사내 둘이 강제로 병실 문을 뜯어내려 장비를 들이미는 그 찰나였습니다. 당장 손 떼. 제가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사내들을 밀치고 병실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구두 한 짝을 잃어버린 처절한 몰골이었지만 제 눈빛만은 당장이라도 살점을 물어뜯을 짐승처럼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내가 병원장이다. 내일 아침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병원의 최고 책임자는 나 서지안이야. 내 허락 없이 공식적인 행정 절차와 상급기관 승인 없이
이 문턱을 한 발짝이라도 넘는 사람은 징계는 물론이고 그 어떤 법적 책임에서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제가 도끼를 품고 악을 쓰자 장비를 들고 있던 사내들이 흠칫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수족인 감사팀장은 뱀처럼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저희는 매뉴얼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미등록 환자를 숨기신 건 원장님이십니다. 지금 비켜주지 않으시면 원장님도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끌어내세요. 감사팀장의 턱짓에 사내들이 다시 저를 향해 다가오며 제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제가 이 악물고 저항하며 옥신각신하던 바로 그때 끽 등 뒤에서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아주 작은 틈을 벌리며 열렸습니다. 안에서 태호가 굳게 걸어 잠가두었던 문이었습니다. 사내들의 행동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틈새로 흘러나온 가느다란 손 하나가 뒤로 밀리며 중심을 잃은 제 의사가운 끝자락을 덜덜 떨리며 부여잡았습니다. 7살 난 내 딸 하은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숨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하고 도망쳐야 했던 아이. 아이는 제 가운을 잡은 손에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을 꽉 쥔 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또 숨으면 아빠 죽어. 그 작고 처절한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내 남편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 7년을 유령으로 살았습니다. 내 딸은 부모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의사가운 자락에 매달려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나는 이 아이들에게 또다시 도망치라고 말하려 했던 것입니까? 순간 제 안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하은이의 떨리는 작은 손을 제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젖은 볼에 입을 맞추며 가장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은아, 우리 이제 안 숨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잡고 있던 사내들의 손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세로 뿌리쳤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던 감사팀장의 비릿한 미소가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두려운 병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독한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엄마였습니다. 내 환자에게서 당장 떨어져.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다 기록해서 너희들 전부 끝까지 책임 묻겠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길어 올린 듯한 제 서늘한 목소리에 사내들이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다시 굳게 걸어 잠그고 복도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아버지가 준비한 그 완벽한 단두대 위로 기꺼이 내 목을 들이밀고 올라가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쌓아 올린 끔찍한 왕국을 가장 처참하게 박살 내버릴 것입니다.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7년 동안 나를 올감했던 독한 수면제 병을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영원히 던져버렸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앞을 떠나며 저는 옷장에 걸려있던 가장 하얗고 빳빳하게 풀 먹인 의사 가운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소라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입었던 그 가운이 오늘만큼은 아버지가 쌓아 올린 추악한 왕국과 싸우기 위한 단단한 전투용 갑옷이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 속에는 태호가 남긴 낡은 은시계와 민주가 철저하게 봉인해 둔 증거물 복사본이, 왼쪽 주머니에는 내 남편과 딸을 지켜내겠다는 결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재단 사옥과 바로 연결된 본관 최상층 48층 대회의실 앞 로비는 이미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가 로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반대편 복도 끝에서 아버지가 여러 명의 임원과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절대 권력자다운 여유로운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열을 뚫고 누군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제게 고가 시술 결제를 강요했던 83세 치매 환자 김순옥 할머니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빚까지 내서 그 비싼 뇌신경 시술을 다 받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쇼크가 와서 중환자실로 넘어가시다니요.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최신 기술로 효도하는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중년의 남자가 체면도 다 버린 채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구겨진 양복 바지 무릎으로 아버지 앞을 막아서는 그 처절한 모습에 로비의 모든 시선이 멈췄습니다.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저 역시 7년 전 덤프트럭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겪었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인자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남자를 가로막고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하자 아버지는 남자의 어깨를 툭 치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안타까운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연세가 연세인지라 저희도 처음부터 결과를 완벽히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다른 환자들 치료에 방해만 됩니다. 게다가 비급여 시술 동의서에는 보호자분이 직접 서명하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정불만이시면 합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시죠. 그 점잖고도 잔인한 폭력은 시퍼런 벼락이 되어 제 심장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피도 눈물도 없는 장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를 잃어가는 자식의 찢어지는 마음마저 철저하게 조롱하는 저 끔찍한 민낯. 저 괴물이 내 몸속에 흐르는 피의 절반을 물려준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구역질이 날만큼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를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핏줄의 미련마저 완벽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쯧쯧 혀를 차며 이사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참나무 문고리를 잡으려던 아버지가 멀찍이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네 발로 원장 자리에서 내려올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불렀으니 들어가서 얌전히 기다려라.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먼저 이사회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비에 남겨진 환자의 아들은 쫓겨나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짐승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리는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쥐고 직접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원장님, 우리 어머니가 울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머니께 최선을 다한 훌륭한 아들입니다. 저는 남자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쇳덩이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눈물을 닦아주며 남자를 뒤로 한 채 이사회장 문 앞으로 걸어가는 제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차가운 은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시계의 금속 질감이 제 손바닥을 파고들며 통각을 깨웠습니다. 7년 전 부서져 내린 남편의 끔찍한 고통, 반지하 곰팡이 속에서 숨죽여야 했던
내 딸의 공포,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착취당하다 죽어간 수많은 노인의 피눈물. 그 모든 억울한 시간들이 제 핏줄을 타고 거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수면제에 취해 잠들던 나약한 딸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가장 날카로운 결정을 들고 들어가는 의사이자 엄마입니다. 오늘은 메스가 아니라 진실로 저 썩어빠진 환부를 베어낼 것입니다. 육중한 대회의실 참나무 문 너머로 이미 저를 해임할 준비를 마친 이사들의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서학수 이사장이 헛기침을 하며 마이크를 잡고 회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자, 이제 내 차례입니다. 저는 두 팔을 뻗어 이사회장의 무거운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카타르시스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대회의실의 무거운 참나무 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박차고 들어가자 단상에 앉아있던 아버지와 긴 탁자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미 저를 비정상으로 몰아 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린 결의를 마친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지한 원장, 지금 질서 없이 뭐 하는 짓이냐? 내 해임한 의결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라고 했을 텐데 당장 끌어내세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아직 오전 9시 정각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해임안이 통과되기 전이므로 제 병원장 권한은 온전히 유효했습니다. 제가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들을 제지하자 보안 요원들이 멈칫했고 그 틈을 타 저는 단상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넓은 회의장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단상 중앙의 메인 노트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주가 미리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 접속을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낸 마이크로 SD 카드가 꽂힌 어댑터를 단호하게 연결했습니다. 오늘 제 해임안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병원이 어떻게 힘없는 노인들을 착취하고 피를 빨아먹었는지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제가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치자 회의장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스크린에 끔찍한 진실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작된 동의서와 불필요한 고가 비급여 시술, 그리고 상식 밖의 위험한 약물 과다 투여 기록이었습니다. 조금 전 로비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환자의 이름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환자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오직 돈을 뽑아내기 위해 노인들의 몸에 칼을 대고 독한 약물을 쏟아부은 잔혹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회의장 곳곳에서 이사들의 경악 어린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료가 화면을 덮었습니다. 환자들의 목숨을 제물로 삼아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챙긴 수백억 대의 불법 리베이트, 그리고 그 검은 돈이 아버지의 차명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 장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를 맹신하던 이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공범으로 엮여있던 몇몇 임원들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미친 짓을 짓거리는 거야. 저건 다 조작된 가짜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당장 저 파일 내리고 저 인간 당장 끌어내. 아버지가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회의장의 고성능 스피커를 찢을 듯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생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브로커의 포렌식 자백 녹취였습니다.
서학수 이사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서태호 선생을 치워버리라고 제게 직접 현찰을 쥐어주셨습니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사들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횡령과 의료법 위반을 넘어선 끔찍한 살인 교사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를 편들 수 없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 한가운데서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치다 단상 모서리에 부딪혀 휘청거렸습니다. 네, 내가 감히 애비를.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합동수사팀 수사관 7명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무서운 기세로 들이닥쳤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멈췄습니다. 서학수 씨, 살인 교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떨어짐과 동시에 2명의 수사관이 단상 위로 올라가 아버지의 양팔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 재단 이사장이야. 내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변호사 부르셔도 소용없습니다. 내부에 접수된 완벽한 고발장과 증거를 토대로 이미 오늘 새벽 본사 메인 서버의 원본 데이터와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으로 모두 확보했습니다. 가시죠. 찰칵.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금속음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년간 병원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타인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던 아버지의 두 손목에 서늘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완벽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고급 맞춤 양복이 구겨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끌려가던 아버지가 저를 향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지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난 내 애비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발악하며 끌려가는 아버지를 향해 저는 단상 위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뚜벅뚜벅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갑찬 아버지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천륜을 먼저 끊어낸 건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손으로 도려낸 병변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에 대한 치료는 끝났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아버지의 비참한 뒷모습을 끝까지 두 눈에 담았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멀어지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저는 단상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을 천천히 폈습니다. 손바닥에 깊게 파인 손톱 자국에서 핏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길고 끔찍했던 출혈은 멈췄고 이제 봉합만 남았습니다. 마침내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구속 소식은 연일 전국 뉴스 속보를 장식했습니다. 요양병원을 무대로 노인들의 고열을 짜내던 추악한 의료 카르텔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살인 교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장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호송차에 오르던 아버지의 초라한 뒷모습을 뉴스 화면으로 지켜보며 저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서늘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썩은 살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도려낸 병원은 서서히 본래의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들을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쏟아내는 원망과 슬픔을 끝까지 들어주며 병원의 책임자로서 진심을 다해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다행히도 유가족들은 내민 제 손을 차갑게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병원 차원에서 환수된 자금을 바탕으로 힘없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 기금을 조성했고 가 책임자로 앞장섰습니다. 상처 입은 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새살이 돋기를 바라는 저의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그리고 얽힌 모든 실타래를 풀어낸 날 저는 미련 없이 제 어깨를 짓누르던 병원장 직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그 무엇도 제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7년의 지옥을 견뎌준 내 남편의 아내로 내 딸의 평범한 엄마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눈이 부시도록 화창한 주말 오후 코를 찌르던 서늘한 소독약 냄새 대신 짙고 싱그러운 풀내음이 진동하는 수목원의 흘길을 걷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길의 끝에 제 전부인 두 사람이 보입니다. 비록 하반 씨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지만 7년 전에 그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를 온전히 되찾은 남편 태호가 햇빛을 받으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맴돌며 나비를 쫓던 하은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까르르 웃으며 달려옵니다. 엄마, 아이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더 이상 빗물과 진흙투성이가 아닌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나는 따뜻한 내 아이. 하은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갓 찾아낸 네잎클로버를 제 손바닥에 쥐어주며 맑은 눈동자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안 숨어도 돼? 진짜 이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거야? 아이의 물음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따뜻한 볼에 입을 맞추고 휠체어를 굴리며 다가온 남편 태호와 깊은 눈을 맞췄습니다. 태호의 커다란 손이 저와 하은이의 손을 단단하게 포개어 쥐었습니다. 그 굳은 살 베인 따뜻한 체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응, 하은아. 이제는 안 숨어. 우리 이제 진짜 살자. 가장 깊은 상처는 덮어둘 때 더 무섭게 썩어 들어갑니다. 아무리 두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용기를 내어 그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만 비로소 진짜 삶이 다시 시작되는 법입니다. 지독했던 7년의 겨울이 끝났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저희 가족의 시간에도 마침내 눈부신 봄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덮어둔 상처 때문에 남몰래 숨이 막히는 분이 계신가요? 혼자 버티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썩은 살을 도려낼 용기만 있다면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눈부신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